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예산 합의안 타결에 근접해 국가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0개월 만에 다시 올라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름에 따라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1,500만 명이 6월에 거의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0대 당뇨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 당뇨 환자들은 노년층보다 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쓸 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2년간 연방 예산을 동결하는 합의안 타결에 근접해 국가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상에서 합의안을 사실상 타결했으며 오늘 30일 다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등원하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안을 표결 처리해 국가 디폴트를 최소 2년간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마침내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쓸 수 있게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역시 2년간 연방 예산을 사실상 동결한다는 합의안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연일 지속된 실무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했음을 알리면서 이른바 엑스데이트인 6월 1일 이후에도 국가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확언했습니다. Congressional leaders understand that and they've all agreed there will be no default. I'm going to work as hard as I can. As soon as we get a deal, we're going to get a deal, but it has to be worthy of the American people.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올 1월 19일 넘어선 현재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서 2024 선거 후인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쓸 수 있게 올리게 됩니다. 대신에 같은 2년 동안 연방정부 예산에 제한을 부과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은 백악관 측 제안대로 현재 올 예산과 같게 사실상 동결하게 됩니다. 다만 공화당 측 요구대로 국방비는 소폭 올리는 대신에 비국방 재량 예산은 소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025 연방 예산에서는 국방비와 일반 국내 예산을 합해 인상폭을 1%로 제한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일반 부처 예산을 동결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IRS 증액분 800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를 국내 정책 예산으로 전용키로 했습니다. 코로나 지원 예산 가운데 쓰지 못한 300억 달러는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의에서 백악관은 국가 부채 한도를 2년간 쓸 수 있을 만큼 올려서 내년 대선과 총선 때까지는 국가 부도를 볼모로 잡는 정치 투쟁을 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미 승인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인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텍스 크레딧과 헬스케어 보조, 6월 말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 등을 지켜내고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을 막아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화당 하원은 연방정부 예산을 향후 2년 동안 동결 또는 1% 상승으로 제한함으로써 올해보다 덜 쓰게 만드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에 대해서 공표되기도 전에 공화당 하원 내 보수파들이 별로 얻어낸 게 없다면서 강력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하원 내 진보파들도 국방비는 올리고 국내 정책 예산만 삭감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은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과 민주당 진보파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아 30일과 31일, 6월 1일 사이에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일단 내년 말까지 2년간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0개월 연속 진정되다가 4월에 다시 오른 것으로 발표돼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에서는 4월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모두 인상됐으며 미국민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보다 지출이 2배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한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10개월 연속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4월에는 다시 올라가 물가와의 전쟁에서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 국민들이 저녁에서 실제 지출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등 두 가지 물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연율로 3월에 4.2%에서 4월에는 4.4%로 0.2포인트 상승했다고 연방상무부가 26일 발표했습니다. 월간으로는 3월에 0.1% 오르는 데 그친 바 있으나 4월에는 0.4% 인상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4월의 PCE 물가에서는 상품 가격이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2.1% 오른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3월에 4.6%에서 4월에는 4.7%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월간으로도 3월 0.3%에서 4월 0.4% 인상으로 더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떨어져 거의 제자리였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6.9%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반대로 4월에 전달보다 0.7%나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6.3% 떨어진 수준입니다. 4월의 PCE 물가지수에서는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이 개인 소득 증가보다 2배나 더 많이 개인 소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4% 늘어난 데 비해 개인 소비 지출은 0.8%나 증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5% 내지 5.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준은 개인 소비 지출을 의도적으로 둔화시켜 수요 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을 낮추는 금리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물가는 10개월 연속 진정돼 왔으나 4월 PCE 물가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공세적인 물가 잡기 투쟁을 되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름에 따라 6월 중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64%로 올려잡아 역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PCE 물가지수에 따라 6월 금리 정책이 동결해서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현재 5% 내지 5.25%에서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왔으나 연준 의사록에 이어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으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PCE 물가지수가 4월에 다시 올랐다는 경기 지표가 발표되자 6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수정한 비율이 64%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현재 5%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36%로 줄었습니다. 이는 금리 동결이 우세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특히 CME 투자자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는 금리 동결이 83%, 금리 인상이 17%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으나 연준 의사록과 PCE 발표 등 두 가지 지표를 본 후에 금리 동결 36%대 금리 인상 64%로 역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 등 경기 지표를 보고 앞으로 남은 5번의 FOMC 회의에서 4번은 동결하고 한 번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가 흔들린 후인 6월 중순 회의에서 먼저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하고 그 후에 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월 13일과 14일 열리는 FOMC 회의 전에 두 가지 경기 지표가 나올 것이므로 이 지표들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일에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다음번 회의를 시작하는 6월 13일에는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한 달 일자리 증가가 현재 20만 명 이상에서 5월에 10만 명 이하로 급속 냉각될 경우 금리 동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PCE에 이어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10개월 연속 진정세가 깨지고 다시 오를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두 핵심 지표와 금융불안, 신용 경색 등이 겹쳐 있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극심한 불경기로 추락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확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1,500만 명이나 6월이면 거의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4월부터 시작한 메디케이드 정리 작업이 버지니아 등 10여 개 주는 이미 끝났고 6월에 메릴랜드와 DC, 조지아, 뉴저지 등에서 대부분 완료되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들만 7월에 끝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2천만 명 이상 불어났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자격 재심사 작업으로 1,500만 명이나 대거 이용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한 메디케이드 정리 작업으로 9개 주가 가장 먼저 수혜자 정리를 마친 데 이어 버지니아 등은 5월에 끝냈고 6월에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콜로라도, 조지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텍사스, 서부 워싱턴주 등이 추가돼 거의 대부분이 정리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민들만 7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그대로 유지시켰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가운데 자격이 없어진 1,500만 명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주별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의 수혜자들은 팬데믹 직전에는 7,100만 명이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9,300만 명으로 무려 2천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사태의 종료로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작업을 벌여 자격이 없어진 1,500만 명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격이 없어져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되는 미국인들이 820만 명인데 비해 아직도 자격이 있으나 자격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제외되는 미국인들도 68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해도 자녀들은 혜택 자격 범위가 넓어 80에서 90%는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주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될 것이란 통지를 받는 사람들은 재신청 양식을 즉각 작성해 제출해 재심사를 받거나 자격이 없어졌을 경우 오바마 케어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미국민들이 아무 때나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기간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으며 내년 7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되는 1,500만 명 가운데 270만 명은 오바마 케어에 등록하면 프리미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270만 명 중에 60%인 170만 명은 정부 보조를 받으면 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연방정부는 밝혔습니다. 연방과 주정부가 거의 반반씩 분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정례적인 재심사 과정에서 타주로 이사했거나 소득이 늘어났고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이용 자격 변화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노년층들은 대체로 건강한 식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층일수록 바쁘다는 이유로 간식으로 때우거나 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성인병, 특히 당뇨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당뇨 환자들은 60대 환자들보다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가도 크게 올라 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성인병 질병 유발률도 함께 치솟고 있어 미 국민들의 걱정에 한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0대 당뇨 환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치솟고 있어 경제가 불황일수록 제대로 된 음식 대신 더 싸고 간편한 패스트푸드나 도넛 같은 달달한 디저트류에 상대적으로 덜 저항감이 있는 30대의 건강 신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나이가 있을수록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먹는 것, 저녁 늦게 야식을 먹는 것을 삼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젊을수록 바쁜 낮에는 간식류로 식사를 때우며 일을 하고 저녁에는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 병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늦은 나이에 나타나는 것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몸의 대사나 세포 분열 등이 더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대의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60대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훨씬 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등록된 당뇨 환자 12,321명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나이별로 나눠 1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진단 연령이 10년씩 빨라질 때마다 위험비가 14%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런 질병의 발병 요인으로 주로 생활 습관을 지적해봤지만 유전적 요인도 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발병 위험을 8배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인병과 대사질환들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관리 비용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물가가 치솟고 있어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선 발병 후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유전자를 분석해 당뇨병의 유전적 위험이 큰 사람을 선별하는 유전자 추적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발병의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해가며 영노화나 노화에 대한 많은 치료법들이 속속 연구되고 있다며 적절한 신체활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발전하는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